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책이죠. 네, 같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정말 수많은 분들께 영감도 주고 또 동시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책,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책의 주장, 특히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이 아주 직설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아직 강한 메시지죠. 이게 대체 어떤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자료는 필명 세이노가 쓴 책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요. 이 필명이 say no. Say no. 네, 즉 기존의 통념에 아니요라고 말하라는 뜻이잖아요. 저자 본인이 순자산 1,000억 원대의 자수성가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그의 모든 주장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본인 경험에서 나온 아주 날카로운 현실론으로 다가오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저자의 주장을 그냥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저자가 왜 가난을 사회 구조가 아닌 개인의 태도 문제로 보는지, 또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의 관점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통 우리가 가난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렵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못 갖고,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이른바 가난의 악순환 이론이요. 네, 아주 익숙한 논리죠. 그런데 세이노는 이 통념에 아주 강력하게 NO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저자는 그 논리가 1980년대 이전 한국처럼 국가 전체가 가난했던 절대적 빈곤 시대에나 맞는 이야기라고 딱 잘라 말해요. 아, 과거의 이야기다. 네. 지금처럼 국민소득이 높아진 사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모두가 기피하는 3D 업종 같은 힘든 일자리는 늘 비어있기 때문에 학력이 낮더라도 정말 일할 의지만 있다면 돈을 벌 기회 자체는 얼마든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듣고 보는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싶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죠. 기회가 있는데도 왜 여전히 가난한 가정은 존재하는 걸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하죠. 네, 저자는 질병이나 장애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요, 현대 사회의 가난은 대부분 가족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가족 내부의 문제요? 네, 그가 제시한 7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크게 2가지 패턴으로 묶을 수 있어요. 아, 패턴이 있군요. 네, 하나는 잘못된 돈 관리와 한탕주의 심리고, 다른 하나는 비합리적인 자존심이죠. 아, 7가지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묶어서 보니 훨씬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잘못된 돈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 도박이나 과소비로 엄청난 빚을 졌는데 다른 가족이 그걸 계속 갚아주는,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경우요. 아,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또 땀 흘려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사기성 투자나 무모한 창업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하고요. 한 방을 노리는 심리. 네. 가족들이 돈을 각자 벌어서 각자 써버리는 바람에 목돈을 전혀 모으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관련이 깊어요. 결국 돈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모른다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인 비합리적인 자존심은 어떤 건가요? 이게 좀 더 흥미로운데요. 저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과거의 사업 실패로 재산을 다 잃은 가장이 재기를 해야 하는데 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작업복 입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놈의 자존심. 그렇죠. 또 자기 나름대로 일당 기준을 정해놓고 그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이상한 자존심도 지적합니다. 이건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허상에 갇혀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가난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과 가족의 내면, 그 심리 상태에서 찾고 있네요. 맞습니다. 특히 질병과 장애 외에는 어떤 구조적 원인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주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가난일 대물림하는 태도와 심리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저자는 영국의 키스 조셉이 말한 박탈의 순환 이론을 인용하는데요. 박탈의 순환이요? 네. 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아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해로운 유산이 바로 일에 대한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일에 대한 태도라니. 보통은 뭐 금융 지식이나 자본의 부족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자는 부모의 가르침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요. 내가 못 배워서 이런 힘든 일하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편하고 좋은 직업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저자가 파고드는 핵심입니다. 그 말이 언뜻 들으면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하는 일은 천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직업에는 귀천이 있고 가난은 특정 직업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군요. 그래서 만약 그 자녀가 결국 부모랑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게 되면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논리네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임스 콜먼 교수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빈민층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줘도 결국 집으로 돌아가서 배우는 빈곤층의 문화 때문에 교육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저자는 바로 이 빈곤층 문화를 만드는 심리적 기제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당연심리, 비교심리, 주변인식 이 세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 심리는 좋은 환경에 금방 익숙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마음이고요. 네. 주변 인식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비교 심리가 있다고 봐요. 비교심리, 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예전에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본 기억이 나요. 아, 어떤 거죠? A. 당신은 1억 1천만 원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2억을 버는 세상과 B. 당신은 1억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8천만 원을 버는 세상. 어디서 살고 싶냐는 질문이었죠. 아, 그거 유명한 실험이죠. 네. 결과는 압도적으로 비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의 절대적인 액수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번다는 그 상대적인 우월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저자는 바로 이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끊임없이 남을 따라하다가 결국 가난의 늪에 빠진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분석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부자를 따라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따라하지 말라는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네, 아주 역발성적인 조언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의 습관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가 제시한 가난한 자의 7가지 특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돈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태도. 이건 자기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해요. 아, 또 과거에 내가 얼마를 받았는데 하면서 현재의 낮은 임금을 거부하는 자존심도 어리석다고 보고요. 네. 뜨끌 모아 태산이하는 말은 다심하고 푼돈은 생기는 족족 써버리는 습관, 그리고 모든 걸 운명이나 사주팔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도 피해야 할 특성으로 꼽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일에 대한 태도와 잘못된 심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들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3부, 부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 심리는 결국 부자들의 소비를 따라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지니까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부자들의 쇼윈도어 앞에서 서성이지 말라 하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프랑스 사상가 장 보드리아르의 개념까지 인용해요. 아, 보드리아르요? 네.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기능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라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 중독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 본인의 경험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결혼 예물 시계 이야기요. 맞아요. 비싼 명품 시계 대신 저렴한 세이코 시계를 사고 남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들을 레코드판을 샀다는 이야기죠. 네, 그 얘기. 자신은 버버리나 롤렉스 같은 명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단지 자기 취향이 아닐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부자라 되려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나의 미래 가치를 높여줄 재화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부자에 대한 편견이 어디 소비뿐이겠어요.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라는 인식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자는 그 부분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부자는 돈 때문에 가족도 잃고 불행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거나 미다스 왕처럼요. 네, 혹은 분명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언론 보도 행태도 꼬집어요. 굳이 벤츠 승용차 안에서 같은 표현을 써서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아하. 돈 많으면 뭐해? 건강이 최고지. 이런 말들도 사실은 부러움과 시기심에서 나온 자기 위안일 수 있다는 지적은 정말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하는 진짜 부자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거기서 환희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돈이 따라왔을 뿐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소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00만 원짜리 도시락 같은 거요. 이건 과소비가 아닐까요? 여기서 저자의 주장은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저자는 진짜 과소비는 부유층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부자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중산층과 하류층의 모방 소비, 그리고 현실의 절망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써버리는 실망 소비가 진짜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심지어 부자들이 돈을 팍팍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고까지 주장하잖아요. 그 논리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본주의의 속성을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그 돈은 사회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다가 결국 자식에게 상속될 뿐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 100만 원짜리 도시락을 파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 사는 부자가 있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돈이 아래로 흐른다는 다소 거칠지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타당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세이노의 가르침이 왜 그토록 논쟁적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가난의 모든 원인을 사회나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내면으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요약하자면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태도와 심리에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소비하고 판단할 것. 네. 둘째, 어떤 일을 하든 돈 받는 만큼만 한다가 아니라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태도로 남들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것. 저자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저자의 주장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겁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불평등을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적어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책의 다른 부분에서 삶의 형태에는 우열이 없으며 부자로 사는 삶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아, 그런 말도 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치열한 노력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죠. 이 상반된 듯한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그가 당신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쇼윈도 앞에서 그들의 상품을 그저 부러워하며 서성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 그 쇼윈도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